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정부가 방금 전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발표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일본 기업들 대신 행안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안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 자금의 혜택을 받은 우리 기업들이 출연한다고 합니다. 정부 여당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과 피해자 단체들은 일본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면제해주는 굴욕적 합의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 발표 내용과 국내외 반응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판결금 및 지연이자 일본 정부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될 돈을 왜 우리가 대신 물어줘야 합니까? 미래 세대의 양국 간의 교류에 대한 어떤 기대, 열망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어떤 해법 모색이 아니었을까.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로 막혀있는 한일 관계를 뚫기 위해서 오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정부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이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견을 연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 국내적 의견 수렴과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런 방안을 밝혔는데 이 구체적으로는 행안부 산하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지원 그리고 피해 구제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 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이 판결금과 지연 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를 위한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 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지원 및 피해 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 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 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진 장관, 이번에 내놓은 해법이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박진 장관은 회견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일 간의 과거사 등 남은 과제가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 오늘 발표된 해법이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닌 진정한 시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회견에서는 정부가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인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설린 우호 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고요. 아울러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 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역사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지역 및 세계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그 판결에서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상에도 불구하고 개별 기업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그 손해배상 청구권은 아직까지 살아있다. 따라서 강제징용의 가해자로 지목한 일본 기업들에게 배상 책임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지금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은 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상으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은 끝났다. 그러면서 거부를 해왔던 겁니다. 결국 우리 정부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그런 우회로를 확정한 겁니다. 네, 제3자 변제 방식이란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이 조성한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배상금 지급의 주체는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단인데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서 한국의 경제발전 자금을 지급했고 당시 수혜를 입은 기업들로는 포스코를 비롯해서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KT&G, KT 등 16곳의 기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포스코의 경우에는요, 전신인 포항제철에 당시 5억 달러의 경제협력 자금 중 24%인 약 1억 2천만 달러가 투입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난 2012년 재단에 60억 원을 출연한 데 이어서 약속했던 나머지 40억 원도 정부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분위기라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해진 게 이제 과연 전적으로 우리 기업들만 배상에 참여하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엄격한 의미의 배상은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자금으로 이 정부 산하 재단이 하는 게 맞습니다. 일본 기업의 경우 간접적으로 배상에 기여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정경련과 일본의 정경련에 해당하는 게이달렌이 가칭 미래청년 기금을 공동 조성하는데 여기에 일본 기업들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 기금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아닌 양국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것으로 보이고요. 이 과정에서 게이달렌 소속인 일본 강제징용 배상 피고 기업들이 회비나 기여금 형식으로 돈을 내면 이 징용 배상에 간접 참여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조선일보에요. 이 한국과 일본의 2030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서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미래기금은 이 한일 관계가 외풍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관련 질문을 받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반쪽짜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방금 물컵의 반이 먼저 찼다고 하셨는데 그럼 나머지 반은 어떻게 차올 것이냐, 특히 일본이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경색된 이런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한 이런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리 정부의 그런 대승적인 결단에 대해서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부도 민간의 자발적인 기여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의 판결은요, 그 일본의 기업들한테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하라. 이게 그 판결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결국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거, 이게 또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15명의 피해자 측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정부의 방안이 일본의 완승이라는 반발 기류가 큰 가운데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일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먼저 정부 방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강제징용 피해 소송 대리인단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하수의 안, 최악의 안이 결국 결정됐습니다. 순전히 한국 기업들만의 돈으로 소송에서 진 일본 기업의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안입니다. 일본이 아무런 부담도 책임도 지지 않고 판결에서 진 자국 기업들을 면책시켰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외교적으로 승리한 날이 오늘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제동원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갑자기 장학재단 하나 만들겠다는 거죠.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봅니다.
이처럼 일부 피해자 측에서는요, 오늘 정부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한일 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일부 단체들은 오늘 오후 국회 앞과 서울광장에서 촛불 집회 등에 나설 계획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다만 배상금 재원 주최 등의 열린 모습이었던 일부 피해자나 유족들은 기존 담화를 재확인하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 정부 사죄에는 아쉬워하면서도 정부 발표에 긍정적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인사는 강제징용 문제가 미해결된 상태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든 배상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의 반응도 지금 첨예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조선시대에 그 청나라한테 그 패배 굴욕을 당했던 삼전도 굴욕에까지 지금 비유하면서 아주 날을 세웠습니다. 네, 여당은 과거에 매몰되면은 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서 긍정 평가를 하는 반면에 이 야당은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들에게 다시 상처를 줬다고 우리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두고 이 삼전도 굴욕의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을 거론하면서 이 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 국내 정치에 활용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여야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과거를 직시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심이 깊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폭탄 돌리기만 전 정권에 세웠다는 것. 한일 관계를 소위 말해서 반일 감정을 자극해서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이 일관된 그런 자세였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정부의 이 발표 내용을 두고서 여야는 물론이고요. 그 피해자들 내부에서도 지금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두 분 패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결국 일정한 이제 비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당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하는 명확한 그런 의사표명이 없는 상황이고, 또 배상금의 주체가 어쨌든 당시에 그 지목된 어떤 일본제철이라든지 미쓰비시 이런 쪽이 아니라 우리 쪽의 강제동원 피해자 재단에서 이제 배상을 하는 이런 형식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일정하게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른바 원론적인 측면에서의 이 명분론을 계속 갖고 가기에는 현실적인 부담이 너무 컸던 그런 측면이 또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전 세계가 지금 진영화 다시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과 또 러시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진영 간의 대결 구도가 점점점 지금 더 명확해지고 있고 갈등의 양상이 더 치열해지는 이런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결국 이제 한미일의 공조 체제, 북한이 또 핵을 개발하는 이런 속에서의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고, 그런데 일본과 한국 간에는 여러 가지 그동안의 과거사 문제로 얽히는 것이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우리와 일본 쪽을 좀 압박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짐작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게 과거에 대한 일정한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향후에 그런 새롭게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의 한미일 공조를 기하고 새로운 또 한일 관계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결단이 좀 불가피하다, 이런 좀 판단을 한 것 아닌가, 뭐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게 가장 아쉬우세요? 저는 굉장히 아쉬운 게 일단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 없잖아요. 그리고 반성이 없는 걸 떠나서 피해 배상도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출연한 재단에서 변제를 한다. 그러면 그 취지는 살릴 수 있는 건데 일본 기업은 아예 빠지고 오히려 피해 국가의 기업이 배상을 한다는 것이니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합의안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게 서로 간에 미래로 나아가자는 거잖아요. 미래로 나아가려면 서로 간에 사과하고 반성하고 함께 하자는 경제 협력이라든가 군사 협력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한국은 전혀 다 주고 일본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안이다. 또한 경제보복 부분을 해제하겠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소부장에 대한 일본의 경제 제재 이후에 오히려 불화수소 등의 어떤 한국 국산 자급화율이 오히려 높아졌어요.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오히려 자신이 수출을 못하니까 한국에 공장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기업이 오히려 조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라면 뭐 하려고 합의를 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짙은 합의안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같은 야당의 비판, 그다음에 찬반으로 엇갈린 여론, 정부도 충분히 예상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서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됐는지 그 배경도 궁금합니다. 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또 무르익은 양국 간의 협상, 그리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기적인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여론의 역풍 등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 신중론을 건의한 일부 참모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알지만 경제 안보 등 시급한 현안이 많은데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요. 미래를 위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설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언급하면서 기본적인 대일 관계의 철학은 과거의 문을 닫지는 않지만 미래의 문을 새로 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다시 들어보시죠.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의 불행한 과거를 되새기는 한편 미래 번영을 위해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정부의 공식 해법 발표로 한일 관계 최대 쟁점이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는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지 4년 4개월 만에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당시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이들 기업이 배상 이행을 거부했고 일본 역시 사실상 보복 조치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나서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로 치달았던 건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당 문제를 풀고자 여러 협상안을 마련했지만 모두 수포가 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을 넘겨받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한일 관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양국 간의 이제 본격적인 협상 동력이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핵심 관건 중에 하나는 일본이 이제 어떻게 호응하고 나오느냐, 바로 이거겠죠. 네, 정부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면 일본도 결국에는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이 성의 있는 호응에 나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이 담긴 담화의 계승을 표명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내각이 이제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1998년이었죠. 김대중, 오부치 한일 공동선언 등에 대한 계승을 하겠다. 이 같은 의지를 표명하는 거, 이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실제 오늘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반성과 사과를 총리가 직접 말해서는 안 된다는 일본 의원의 질문에는 양국 외교 당국 간의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의 공동선언 모습과 그리고 오늘 기시다 총리의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죠. 韓国国民に対し支配により多大な損害の苦痛を与えたという歴史的事実を謙虚に受け止め、これに対し痛切な反省と心からのお詫びを申し上げました。岸田政権としても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今もおりますし、今後も引き継いでいくこうした考えであります。
네, 여기에 정부는 이달 중하순 정도에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한일 관계 정상화의 가속도를 내는 건 4월 말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전에 한일 간의 난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만일 이달 안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은 5월 중순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대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윤 대통령은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어제 방미길에 오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현안 문제가 잘 매듭이 지어지면은 양측 간에 좀 포괄적인 관계 증진과 더 나아가서 한미일 관계로의 어떤 발전 등을 위해서 다양한 또 구체적인 그런 어떤 이슈들이 부상을 할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관해서 미 측이 예의주시하고 있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할 정도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정부가 내놓은 해법에 대해서 우리 국민, 그러니까 우리 국내 여론이 결국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제 조건 중에 하나는 바로 일본이 성의 있게 호응을 해오느냐, 바로 그 부분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부도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일본의 그 성의 있는 호응이라는 건 과연 어떤 조치를 의미할지, 어떤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지, 이 부분 관련해서 패널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일본의 어떤 역사 인식에서 이 반성과 사과, 이 부분을 제대로 가져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오늘 이제 뭐 기시다 총리가 참여연에 출석해서 과거 정부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큰 틀에서 이제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뭐 경제적인 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본이 정말로 과거에 우리를 침략했던 그것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아직도 납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그러한 태도, 그 자세를 어쨌든 과거의 그 반성과 사과의 그 흐름을 제대로 가져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정경련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같이 출자해서 만든다는 미래청년기금, 여기에 실질적으로 요번에 어떤 배상 기업으로 지목이 된 미쓰비시라든지 일본제철, 신일본제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금을 출연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최종적인 결론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어쨌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선제적인 돌파구를 연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최소한의 어떤 화답하는 의미라면 민간 차원의 자발적인 것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기업들이 그 기금을 출연해서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일본에서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뒤따라야 그나마 앞으로 좀 여러 가지 관계 개선은 더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좀 토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의견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를 향한 돌파구라고 했잖아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인데 전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없고 사과도 못 받고 변제도 우리나라 기업이 한다고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과거 일본의 어떤 식민 지배 시대의 만행에 대해서 사과조차도 못 받고 피해 변제도 못 받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실제 우리가 일본에게서 받을 게 있어야 되는데 지소미아 협정이라고 한일 정보 군사보호 협정 지금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보보호 협정은 오히려 일본이 더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더 연장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일본이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무역 제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역 제재를 통해서 일본이 얻은 게 없어요. 오히려 국산 자급화율만 높아졌고 반도체 생산 수출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치 그냥 형식적인 체면치레에 불과하다 생각되고요. 최소한 그래요. 일본 기업이 직접 배상은 못하더라도 재단에 출연을 하고 그 재단에 출연한 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변제가 된다면 그나마 어떤 피해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조차도 이행되지 못한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지금 이 상태로 어느 정도 냉각기를 갖는 것도 괜찮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 이제 일본 측의 대응 방안 그런 것들도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주당의 내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를 둘러싼 민주당의 내홍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명의 지지자들하고 그다음에 비명계 일부 당원들의 갈등이 지금 상당히 격화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급기야 비명계 당원이요. 이재명 대표의 출당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냈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 27일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표결된 직후부터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이 신청한 것으로 추정되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이른바 수박 찍어내기 청원으로 도배가 된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낙연 전 대표는 물론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박, 국짐첩 자 7적으로 규정한 포스터를 제작해서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명계 일부 당원이 이재명 대표의 사퇴 및 출당을 요구하는 맞불 성격의 청원을 제기를 한 건데요. 이 대표 사퇴 및 출당, 제명할 것을 청원한다는 제목으로 청원글을 올린 청원인은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만든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토건 토착 비리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이 민주당의 가치와 정의를 훼손하고 당을 분열로 이끈 장본인이기에 권리 당원으로서 청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청원은 현재까지 3,500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친명계 그리고 비명계 간의 갈등이 이제 점차 악화가 되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공격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하지만 갈등 봉합은 아직은 멀어 보입니다. 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강성 지지층의 움직임에 명단 제작, 문자 폭탄, 제명 요청에 누가 이득을 볼까요라며 이것은 상대 진영이 가장 바라는 일이니 내부를 향한 공격이나 비난을 중단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자제를 당부했지만요. 일부 강성 지지층 커뮤니티에서는 이 대표의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싸우는 것이니 참견 마시라라는 등의 반발 의견이 올라왔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이재명 대표가 부추긴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자신의 SNS에 이제 와서 말리는 척 해봐야 군중은 자기 동력을 갖고 있어서 일단 불이 붙으면 통제가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요 민주당의 이제 청년 당원들이 직접 국회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김지수, 이대호, 홍서윤, 이진심 등 민주당 소속 청년 당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반성과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는데요. 먼저 박 전 위원장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께서 지난 8개월간 보여준 모습은 국민을 위한 정당의 대표도 당원을 위한 정당의 대표도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삶도 정치 개혁도 정당 개혁도 그 어느 것 하나 약속대로 실천하지 않았고 당은 계속 분열되기만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방탄을 위해 당을 위기로 몰아넣는 이기적인 모습만 보여줄 뿐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께 필요한 것은 사직생의 결단입니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오로지 희생밖에 없습니다. 다만 박지원 전 위원장은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진 않는다면서 지금은 이 대표가 사퇴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당이 개혁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청년 당원들 역시 이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그 자랑스럽던 민주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고 국민께 고백해야 한다면서 우리 당이 이 지경이 됐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 당직자 전면 교체, 외부 인사들로 구성한 민주당 혁신회의 설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편안 추진, 당대표급 공통공약 추진당 운영 등을 민주당의 혁신 과제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당 내부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요. 정작 당사자인 이 대표 여전히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죠. 네, 특히 앞서 본인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온 데 대해서도 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즉답을 피했는데요. 오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님 결단을 촉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대표님 방탄 때문에 지금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주말에 페이스북에 내부 공격 좀 자제해달라고 일정 올리셨는데 이에 대해서 직접 또 말씀해 주시는 그런 기회는 있으실까요? 대표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몇 달들의 지금 색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혹시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층입니다. 네, 이렇게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당내 갈등이 진화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더 심화되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민주당 일각에선 최근 한 10년 사이에 당 분위기가 최악인 것 같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탈표 색출 작업 등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행위라면서 이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기름을 붓는 이런 정치적 행위와 발언은 삼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서로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어 당대표든 당 지도부든 소속 국회의원이든 그 지지자들이든 톤 다운을 하고 말수를 줄이고 상황을 냉철한 이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 한 10년 사이에 네. 당 분위기가 최악인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색출 작업. 예. 저도 뭐 포스트도 보고 SNS에 돌아다니는 것들 많이 봤는데 예. 지금 이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전혀 안 되는 행위들이죠.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싸움이 나게 되면 싸움을 말려야 되고 막 이러는데 싸움이 난 데다가 더 큰 싸움을 막 만들고 또 이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에 기름을 붓는 이런 정치적 행위 또는 정치적 발언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서로 악셀레터를 막 밟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이고도 근원적인 자세와 태도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정말로 좀 말수를 줄이자. 톤 다운하자. 네, 이런 상황에서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거취 압박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비명계 소신파로 불리는 이상민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잠시 뒤로 물러서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이 대표를 위해서나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종민 의원도 또 다른 라디오에서 최근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방탄정당 이재명 사당화 논란에 대해 이 대표가 책임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방탄정당, 사당 혹은 팬덤 정당의 우려 또는 그런 공격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과 전략을 제시하고 그 리더십을 발휘할 책임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한테. 근데 그게 안 먹히잖아요. 그 책임 하에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당대표 물러나겠다.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지도부와 이재명 대표가 나름대로 책임지고 판단해야 될 문제지 몇 사람이 당대표 물러나라 이렇게 이런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민주당의 지금 검은 먹구름의 1차적인 원인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다. 그러면 이걸 철저히 분리를 해야 되는데 당대표를 직을 유지하면서 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당 그 사법적 의혹에 정면으로 집중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가 잠시 뒤로 좀 물러서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나 표적을 피할 수 있으니까 좀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비명계에서 이어지는 거취 압박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욱 격해지고 있는 강성 지지층 이재명 대표도 고심이 많이 깊을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는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어떤 해법이 가능할지 이 부분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외롭게 결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결단을 이재명 대표가 선택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야당 탄압이고 정적 제거에 검찰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또 비명계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대표 방탄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재명 대표가 해결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비난하는 것도 또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비명계 입장에서도 무기명 투표인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거나 기권 무효표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위기 상황이
적절하게 봉합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가 더 다투든 또는 더 대화를 하든 그런 과정 속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적당하게 봉합해가지고 뭐 이 시기만 넘어가자, 뭐 또 검찰이 체포동의안 요청하면 또 적당히 넘어가자, 이런 방식으로는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결단도 필요하고 또 비명계도 민주당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국민께 대한 도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재명 대표에게는 시간이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원래 뭐 지금 펼쳐진 여러 가지 상황은 사실은 이 대선 패배 이후 대선 때부터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상황이고, 그 뒤에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됐지만 어떤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런 상황 자체를 좀 원만하게 당을 이끌거나 이에 제대로 맞서면서 상황을 좀 슬기롭게 넘어가거나 이런 상황이 못 되고, 예초에 그 당대표에 출마했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제기했던 이른바 그 상황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거취 문제를 떠나서 민주당 자체의 둥지, 이 민주당이라는 배가 상처를 입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이렇게 가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까 박지원 전 위원장이나 여러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당장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겠다, 당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일정하게 이제 결단의 시간을 이재명 대표에게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이 3월인데 현재와 같은 이런 흐름이 계속 연결되면서 이제 하반기로 가게 되면 그때 되면은 민주당 내에서의 이른바 내홍이 좀 더 모양이 좀 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일도 양단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대표직에서 물러나든가 아니면 정말 어떤 큰 결단을 통해서 비명계와의 이른바 대타협을 해서 당을 하나로 만들든가, 이것이 안 되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민주당의 모습이 더 좀 험난한 내용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네,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당 지도부에서는 소통 행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9일 민주당 4선 의원들과 오찬 회동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당내 표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자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당 지도부는 3선과 재선, 초선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이탈표 발생 원인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무더기 이탈표 사태 이후 민생 경청 투어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첫 방문지는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로 택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는 오는 10일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이제 진행을 하고 경기 부천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제 민생 투어를 재개하는 지역으로요, 울산을 고려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었죠. 네, 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의 울산 KTX 연결도로 시세 차익 의혹이 불거진 울산을 고려했었지만 이탈표 사태로 당 내부가 혼란스러운 상황임을 감안해서 이 대여 공격보다는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이 구심력을 먼저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로 경기도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지금 친명계하고 비명계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지지층이 잘 결집할 수 있을지 이 부분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이번 이탈표의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이른바 이제 샤이 비명계, 그러니까 공개적으로는 표출은 못하지만 이미 마음은 이 대표에서 멀어진 그런 이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역시 미지수입니다. 네. 이번 이탈표의 상당수를 차지한 샤이 비명계 소속 의원들이 누구인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비교적 개파색이 뚜렷하기보다는 현 이재명 체제에 대한 우려가 깊은 의원들일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샤이 비명계가 다음 총선을 걱정하는 이 수도권 지역구 의원 혹은 초재선 의원들이 주축이 아니겠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샤이 비명계가 구체적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대표적 비명계 조응천, 이상민 의원 등이 인터뷰를 통해 이 대표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과 달리 이 샤이 비명계는 일절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또 조직화돼 있지도 않아서 친명계 혹은 지도부 차원에서 협상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 일각에서는 이런 지도부의 소통 행보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민주당은 이른바 이제 쌍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죠. 실제로 지난주에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단독 발의를 했는데 이를 두고서 또 정치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 법안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50억 클럽을 수사할 특검 법안을 단독 발의했는데요. 민주당보다 앞서 지난달 정의당이 내놨던 50억 클럽 특검 법안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들이 담겼고요. 이 부분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여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짚어보면요. 민주당은 특검법 수사 대상 중 하나로 천화동의 3호 소유자의 부동산 거래 의혹을 명시했는데요. 천화동의 3호 소유자는 김만배 씨 누나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자택을 매입한 사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알려지면서 민주당 측에서 윤 대통령과 대장동 일당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부친이 45년간 장기 거주한 주택을 시세보다 낮춰내놨고 김만배 씨 누나가 싼 가격의 주택을 선택한 것일 뿐이라면서 관련성을 부인한 바 있었습니다. 지난해 2월 대선 TV 토론에서 나온 관련 발언들 들어보겠습니다. 윤 후보님은 부친의 집을 그 관련자들이 사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익이잖아요.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아니 20억에 내놓은 집 1억 깎아갖고 19억에 판게 무슨 비리입니까? 그게 대장동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정말 윤 후보님 정말 문제십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준 것도 윤 후보님이죠. 그들한테 이익 본 것도 윤 후보죠. 또 하나의 수사 대상으로요. 대장동 사업 자금과 개발 수익에 관한 의혹 이 부분을 지금 민주당이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서도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런 해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 여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민주당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한 대장동 사업 자금과 개발 수익에 관한 의혹이 이 사실상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은 대장동 일당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을 통해 이 대출받은 돈이 대장동 사업의 종잣돈이 됐다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팀이 관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건이 무마됐다고 보고 있는데 이 윤 대통령이 바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수사의 주임 검사였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해당 사건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 문제가 없었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는데요.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 나온 관련 발언들도 들어보겠습니다. 그 부산저축은행 일반 대출인데 다른 건 기소하면서 그 외 이 대장동 대출만 봐줬습니까? 배임 혐의가 되는 부분만 기소를 한 겁니다. 일반 대출도 2건 기소하셨다니까요. 일반 대출 누가 기소합니까? 아니 그 언론에 다 나온 얘기를 부인한다고 됩니까? 그러면 한번 팩트 체크하고 아니면 어떻게 하십니까? 부산저축은행에서는 벌써 80여 명 이상 기소를 하고 56명을 구속 기소를 한. 아니 그런데 그 형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그럼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 것까지. 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담긴 특별검사 임명 방식도 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하고 법조계 일각에서는요, 이제 기존 특검법들에 반드시 들어가 있었던 이 교섭단체 간의 합의 절차, 이 부분이 지금 민주당 안에 빠져 있다는 점, 이 점을 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특검까지 임명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앞서 진행됐던 드루킹 특별 특검법이나 최순실 특검법을 예로 들어서 보도를 했는데
했는데요. 드루킹 특검법의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을 받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합의를 해서 특검 후보자를 결정을 했고, 최순실 특검법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건 타당하지 않아서 민주당 및 국민의당이 합의한 특검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번에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를 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을 제외하면 교섭단체는 민주당이 유일하고 결국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마음대로 특검을 정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장 검찰 내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아주 강한 어조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은 언론과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에 명시된 특검 임명 방식을 겨냥해서 이게 왜 말이 안 되는 건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장관은 결국 수사 대상인 이재명 대표가 입맛대로 수사할 검사를 고르겠다는 거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또 검찰 내부에서도 이미 대장동 사건 수사가 본궤도에 오른 데다가 김만배 씨 입을 열게 하기 위해서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수조 우위를 앞세워서 수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인력 보강을 위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는 대검찰청 소속 검사 1명을 해당 수사팀에 파견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검찰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내놓은 50억 클럽 특검 법안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검찰이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 이 법안을 둘러싸고서 지금 여야 정치권의 공방도 아주 격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 50억 클럽 특검법이 이 이재명 방탄의 최종 병기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이 고양이에게 이 생선 가게를 맡겨둔 유분수지 이 범죄 피의자가 자신과 공범들을 수사할 검사를 정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이 민주당의 특검법은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회괴망측한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이 민주당의 특검법은 도둑이 경찰에게 수갑을 달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주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난주 대장동 관련 특검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범인이 도둑이 경찰 보고 수갑 자기에게 넘겨달라는 것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핵심적인 피의자가 검사를 추천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특검 법안을 내고 있습니다. 아마 국민들이 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한동훈 법무장관과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50억 클럽 특검 수용 입장부터 밝히는 것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특검 실시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놓고 시비를 거는 모습은 참으로 쪼잔하고 억지스러울 뿐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또 이경 상근 부대변인은 이 논평을 통해서 윤석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서 특검이 추진되고 있는 데다가 50억 클럽 관련자 대다수가 국민의힘 관련자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특검을 추천하려고 했느냐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는데 장 최고위원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사 대상은 결국 대통령과 가까워 보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 지금 법무부의 인사검증 책임이 있는데 뭐 법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 어찌되고 이해관계, 이해 당사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이 이 추천권을 가져야 되고 당연히 이 여러 현행 이 선례상 이 국회 교섭단체가 책임 있는 논의를 주도하게 되어 있고 그 책임을 또 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꼭 제가 뭐 교섭단체냐 아니냐라는 걸 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에서 추천받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장 최고위원은 정의당과의 합의가 중요하며 정의당, 민주당 이렇게 당을 구분할 문제가 아니다. 추천도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정의당을 비롯해서 야권과 협의해서 이제 국민이 추천하는 중립적 인사를 추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정의당을 의식한 그런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하고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와 만나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영향을 받지 않는 중립적 인사를 국민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까지 더해서 정의당과 민주당이 힘을 합쳐 빠르게 추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의당의 생각은 그런데 생각이 좀 다르다. 이런 또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 발의한 법안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추천 부분을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50억 클럽 특검법이 이재명 대표 방탄 특검으로 회자돼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오늘 오전 만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 입장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선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규명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립적 인사를 국민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특검에 임명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만 확실히 보장된다면 특검법 처리를 위한 그 어떤 형식이나 절차에도 구애받지 않겠습니다. 정의당과 함께 조속히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검 논의가 양당의 정치 공방으로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라는 판단에 오늘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고 회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단독 발의한 법안에 이제 그 특검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의 추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당은 시민들과 함께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던 거고, 실제 이 50억 클럽 특검은 방탄 특검으로 회자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은주 원내대표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나기 전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가 정의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한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이 주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 관련 수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수사 미진을 이유로 특검을 하자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패널들께 질문 드리기 전에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요,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성명을 냈습니다. 그 성명의 내용은요,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획기적인 새로운 장을 의미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역사적인 외교 담화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향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미국은 한일 지도자들의 이러한 조치를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다. 그들의 조치가 완전히 실현되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 비전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이 발표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패널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 이 부분을 둘러싸고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냐, 이런 비판이 여당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민주당만 사실상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둘러싼 논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일단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2명을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이다. 이 주장에는 이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부산 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은폐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 정의당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50억 클럽에 대해서 너무 검찰이 수사를 안 해요. 사실상 곽상도 전 의원 딱 1명
50억 클럽으로 기소가 됐는데 무죄 판결이 나왔고 이 부분은 국민들이 굉장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대장동 사건에서 가장 돈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지금 일컬어지시는 분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됐든 정진상 실장이 됐든 이들을 통한 재판에 있어서도 저는 검찰의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찰이 지금처럼 수사를 안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50억 클럽 특검 수사를 해서 곽상도 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도 여러 가지 의혹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이 수사도 철저히 해서 국민들께 형평성 있게 의혹을 확인시켜 드려야 되는 것이 A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50억 클럽 수사와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정말 여야 뭐 검찰이든 아니든 간에 정말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동안에 아까 이승훈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곽상도 전 의원 포함해서 박영수 전 특검이라든지 또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든지 여러 명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검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돼서 수사가 미진할 때 그다음에 이제 특검을 도입을 하고 생각을 하자라는 것이 그동안의 여야의 공통된 어떤 기본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역시 현재 진행되는 여러 가지 수사들이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그것이 미진하다고 판단됐을 때 이제 특검 논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민주당이 얘기한 그 부분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 부분은 어쨌든 현재 이재명 대표가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의 합의로 하더라도 나중에 여야 합의로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열렸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전해드리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뒤늦게 알려진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거 한번 짚어보시죠. 네, 지난 금요일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이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부분과 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발언한 부분이 이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3일 공판에서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 대표 측과 검찰의 공방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검찰은 이 대표의 발언은 거짓말로 이 대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 이 대표 측은 법정에서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면서 이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부연 설명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 대표는 법정에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던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와 이 김 전 처장의 생전 육성을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직원이고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이 대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3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실 때는 이제 취재진들 질문에 전혀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 속개된 재판에 출석하면서는요 아주 작심한 듯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발언을 또 쏟아냈습니다. 네, 이 대표는 오후 속개된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들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대선 과정에서 김만배를 몰랐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자신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과 수십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 기소했다며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앞서 검찰은 김만배 씨와 친분이 없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고발을 각하 처분한 사실을 거론한 겁니다. 지난 금요일 재판 출석 당시에 나온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오전에 재판에서 보여진 것처럼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그다음에 수십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기소했습니다.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서요. 오늘 31일이죠. 재판에 이제 첫 증인으로 나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유 전 본부장, 이 대표 측이 이제 지난주 첫 재판에서 내놓은 주장에 대해서도 즉각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금요일 오후 대장동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특히 이 대표가 같은 날 진행된 선거법 첫 공판에서 이 친분이 없어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거라고 주장한 걸 겨냥해서 말을 헷갈리게 하는 건 굉장히 나쁜 습관이라고 꼬집었고요. 성남 시민들은 아는 거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나온 유 전 본부장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도 출장 당시 그 처장님께서 본부장님은 수행했건 말단이어서 잘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성남 시민들은 아십니까? 라고 묻고 싶고요. 그러니까 인지에 대한 것과 친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김문기 아느냐? 그럼 본인이 알면 아는데 안다 모른다 하면 되는데 난 친분이 없어서 모른다. 그럼 그 다음에는 안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엔 친분이 생기신 겁니까 개인적으로? 그건 언어도단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말을 자꾸 언어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고 그거는 굉장히 나쁜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북 송금 의혹 수사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검찰은 어제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검찰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전 부지사를 이 네 번째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도 대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앞서서 1차 조사 때도 쌍방울 부회장을 비롯해서 이제 사자 대질 신문을 했었죠. 그 이후에는 또 1대1 대질 조사도 받은 적이 있고요. 두 사람 그때마다 의견이 완전히 갈렸었다는데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네, 어제 조사에서도 두 사람은 이 각자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자신은 아는 바도 관여한 바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에 이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를 형이라고 부르면서 기억나지 않느냐, 잘 생각해보라 이렇게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와 사자 대질 신문을 했던 이 쌍방울 부회장 역시도 이 전 부지사를 형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쌍방울 부회장이 최근에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서요. 또 새로운 진술들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네, 박모 쌍방울 부회장은 기존에만 해도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적이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었는데요. 최근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시인하는 등 심경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 부회장은 지난 3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화기를 통해 이재명 대표와 통화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임유진 기자가 전해드린 내용 가운데서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정의당 이윤주 원내대표가 만난 다음에 이 원내대표가 정의당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추천 방안을 제시한다면 민주당 추천 과정에 대해 열어놓고 고민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논평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잡겠습니다. 정의당 이윤주 원내대표는 박홍근 원내대표와 만난 다음에 특검 추천에서 양당 제외에 대해서 내용적으로는 공감을 하며 형식적인 부분은 협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속보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우리 정부의 일본 관련 발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성의를 보이느냐 후속 조치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했는데 방금 지금 일본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본 하야시 외무상이 오늘 낮 12시 30분에 기자회견을 갖고서 한국 정부의 징용 피해자 배상 해결 방안에 대해서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일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릴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당시에 오부치 수상이 했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이 부분을 계승한다는 점을 일본 외무상이 발표를 한 겁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시장 태운 방화범입니다. 지난 주말에 발생한 인천 재래시장의 화재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11시 40분쯤 인천 송림동 현대시장에서 큰 불이 나 50곳 가까운 점포가 불에 탔습니다. 화재 원인은 CCTV로 밝혀졌는데요. 어처구니 없는 방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CCTV 영상에는요, 골목을 비틀거리면서 걷던 남성이 주차된 트럭 옆을 지나가자마자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요. 이 남성 A씨는 현대시장 주변을 배회하면서 불과 10분 만에 시장 점포 3곳과 화물차, 쓰레기 더미 등 모두 5곳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 시장 상인과 경찰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자고 있는데 연기가 까맣게 아주 그냥 났더라고요. 그래서 깨서 보니까 연기가 자욱해서 이거 불이구나 생각해서. 시장 다 문 닫았잖아. 근데 거기 들어간 사람도 없고 딱 그 사람 나오고서는 불이 났으니까. 네, 경찰은 동떨어진 이 3곳의 점포에서 불이 난 점을 수상하게 여겨서 방화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했는데요. A씨가 홀로 시장을 드나드는 CCTV 장면과 화재 발생 시각 등을 고려해서 용의자를 특정한 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A씨 처음에는 이 범행을 아주 강하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네, 이 A씨는 처음에 자신은 불을 지른 기억이 없고 어떻게 귀가했는지도 생각 안 난다면서 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경찰이 당시 CCTV 영상을 보여주자 결국 술이 왼수라고 하면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이없는 취객의 방화 때문에 상인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상황입니다. 그나마 가게에서 잠을 자던 상인들이 모두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장 점포 205곳 중 47곳이 불에 타는 바람에 재산 피해가 컸는데요. 불이 난 점포 주변엔 아치형 차양막 구조물이 모두 녹아내리고 철골도 엿가락처럼 휘어서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마가 피해간 점포들도 전기가 모두 끊겨서 냉장고와 냉동고에 보관했던 상품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상인들의 피해 복구 정말 절실한 그런 상황이군요. 네, 피해 점포 중에 일부는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요. 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처진데다 보험에 가입한 점포들 대부분도 건물 피해만 보상하는 민간 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물품 피해는 보상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피해 복구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인데 피해 상인들을 위한 임시 영업 공간을 마련하고 현대시장을 현대화사업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한편 피해 금액에 따라 최대 7천만 원까지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별도로 행정안전부도 특교세 1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103장의 무더기 당첨. 이거 무슨 소식입니까? 네, 지난주 로또 당첨 내역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복권 판매점 한 곳에서 로또 2등 당첨이 무려 103건이나 나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로또 2등은 당첨 번호 6개 가운데 5개 번호와 또 보너스 번호가 맞을 때 당첨자가 되는데요. 보통 한 회차에 100건 내외가 당첨된다고 하는데 지난주에는 평균보다 훨씬 많은 664건의 2등 당첨이 나왔을 뿐 아니라 한 판매소에서만 100건이 넘는 당첨자가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회차 2등 당첨금이 약 690만 원이라고 하니까요. 만약 103장을 한 사람이 구입을 했다면 무려 7억 원이 넘는 당첨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한 판매소에서 100석장의 2등이 나왔다. 이거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 그렇다면 결국 이제 한 사람이 샀을 가능성 이것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 100석장의 2등 로또 구입 누가 샀는지 알려진 내용 좀 있습니까? 네, 가장 궁금한 그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해당 복권 판매점 주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 번에 기억에 남을 정도로 여러 장을 구입한 손님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1인당 복권
복권 구매 한도가 1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혼자 구입한 건 아닐 거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이 100석 장을 한 번에 구입할 경우에는 10만 3천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인데요. 다만 친구나 가족 등 지인 2명 이상이 같은 곳에서 로또를 나눠 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외에도 인터넷 로또 분석 사이트가 회원들에게 유료로 제공한 번호가 우연히 적중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어쨌든 평소에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이 네티즌 사이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조작 같은 게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한 매체 인터뷰에서 이 패턴 집중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연은 언제든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814만 개의 로또 번호 조합 중에 이 구매자가 선호 번호나 이 기존 회차의 당첨 번호 또 구매용지 번호 배열 패턴 등을 집중 구매하는 현상이 발생하면 당첨자가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영화도 히어로, 임영웅 씨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미스터 트롯이 배출한 트롯 히어로 임영웅 씨가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로 전 세계 팬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1일 국내 개봉한 임영웅 씨 콘서트 영화는 누적 관객 수 13만 명을 넘으면서 흥행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해외 개봉까지 확정지으면서 다음 달 중순부터 미국과 말레이시아, 홍콩, 태국 등에서 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즘 임영웅 씨의 이 콘서트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영화관 풍경도 달라졌다.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상영관마다 임영웅 씨의 팬덤을 상징하는 하늘색 옷을 입고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들이 대표적인데요. 손을 꼭 잡고 극장을 찾은 모녀나 모자 관객들이 늘어난 것도 특징이고요. 또 영화가 상영 중인 곳에는 팬들이 마련한 임영웅 씨의 이 등신대 등이 한켠에 마련돼서 다른 관객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임영웅 씨의 자작곡인 런던보이의 뮤직비디오가 인기 급상승 중입니다. 조회수가 무려 1,100만 뷰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뮤직비디오에서 임영웅 씨는 뽀글머리에 안경 낀 모습으로 등장해서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는데요. 이 영상은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인기 뮤직비디오 순위도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임영웅 씨가 뮤직비디오 모습처럼 꾸미고 나와서 부르는 이 런던보이 잠시 보겠습니다. 셰익스피어, 처칠, 비틀, 션 커네리, 해리 포터, 데이비드 베컴 모든 게 있어. Baby, you are my London girl. 수많은 별들 사이 너에게 널 만나고 난 변했어. 세상 누구보다 널 사랑해. 모든 힘 다해 너를 불러. I'm in London, London boy.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